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하면 우리 고등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많은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쉽게 쓰여진 시 많이 배웠을 것 같고, 또 서시라는 시, 참외록, 십자가 이런 시들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 또 유명한 시가 별해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이 모든 시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윤동주의 굉장히 대표적인 이 모든 시들이 실려있는 시집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집 제목을 우리 좀 한번 알고 가볼까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 있어요. 윤동주의 시집은요, 요거 딱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을 좀 알고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시들이 이 시집에 실려 있어. 왜 이렇게 시집이 하나밖에 없느냐? 윤동주는 그냥 시를 쓰기만 했고, 이렇게 시집으로 발간이 된 거는 윤동주가 죽은 뒤에, 윤동주가 죽고 그다음 광복이 되고, 그 뒤에 그 윤동주를 가르쳤던 스승님 그리고 그 제자들,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윤동주를 기념하면서 시집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시집이거든요. 그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자연물들인 거지, 묶어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집, 시인이 죽은 다음에 나오는 시집을 유고 시집이다라고 얘기해요. 유고 시집. 이 윤동주의 단 하나의 시집입니다. 여기에 실려있는 작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윤동주 시인 하면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언제야? 시대적 배경 알고 있어야 되죠. 윤동주 시인이 활동했던 시대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시대를 창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이 시인이 주되게 드러내는 정서가 뭐다? 이 시인이 주된 정서, 부끄러움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이 시인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시들에 나타나는 공통 정서인데, 윤동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자, 봐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윤리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자면 우리 옆에 있는 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또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되게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내 죄라는 사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 잘 몰라. 그렇게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살아간단 말이야, 매일매일을.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어땠냐면,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다, 그 시간들을 일일이 다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게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 순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게 내 부끄러움이야 라고 인식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순수하고 누가 더 순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후자 쪽인 거죠. 그런 점에서 윤동주 시인의 부끄러움이라는 이 정서는 결국은 이 부정적인 현실,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시인의 시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이게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 거구나. 내가 좀 부끄러움에 대한 자의식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내가 이 현실을 보다 더 좋은 바람직한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진리다라는 생각
귀 선생님 좀 들어요.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자꾸 잡아보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걸 개선해 나가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일 텐데,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이런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학사에서도 우리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자, 이 주된 정서인 부끄러움이 별에는 밤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 되겠다라는 거 한 번 더 잡아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이 여러분 상황이 보이고 있다.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봤어. 그랬더니 이 하늘에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네. 계절이 지나간다.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가을로 가득 차 있었어. 아, 계절적 배경 나왔다. 계절적 배경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밑줄 가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공톤 표현 기법, 표현 방식 잡아볼 수 있겠죠. 어떤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는 게 눈에 띄시나요? 계절이 지나가. 여러분 계절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에 꽃이 피지. 여름에는 꽃이 지고 나무가 무성해져. 그런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는 드러나지만 봄이라는 계절 자체는 눈에 보이나?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봄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계절이라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마치 이게 지나가고 있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줬네. 또 가을, 중쌤 얘기한 것처럼 가을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이 시간의 흐름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이게 하늘에 가득 찼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주고 있잖아. 이런 표현 기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추상의 구체화. 자, 추상 다른 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관념.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추상어라 그러고 관념어라 그러고. 자, 우리 문학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추상어, 관념어로 많이 쓰이냐면 지금처럼 계절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인간의 정서, 뭐 슬픔, 기쁨, 행복, 또는 뭐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이 다 추상어고 관념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 문학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꾸어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걸 뭐라 그런다? 구체화라고 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형상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마치 형태를 갖춘 것처럼 바꿔 놓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상의 형상화, 구체적, 뭐 감각적, 감각화, 또는 감각적 형상화 묶어가지고 이런 말들을 다 써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추상의 구체화, 추상의 형상화, 추상의 감각적 형상화, 추상의 감각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무슨 뜻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관념어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꿔놨다라는 뜻이고, 여기 이 일련에 굉장히 그 표현 기법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으로 넘어갑시다. 나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있구나.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별에는 밤 작품 제목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나왔다.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 화자는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별이 쫙 이렇게 하늘에 떴는데 그 별들을 다 하나씩 자, 해다라는 건 여러분 세는 거지. 하나씩 별들을 세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뭐 합니다. 비읍니다. 쓰여 있는 거 확인이 되네. 요 비읍니다를 여러분 우리 뭐라 그래요? 경어체 종결 어미라고 이야기하죠. 요 경어체 종결어미 비읍니다는 여러분
어디서 왔어? 상대높임법에서 왔어. 상대높임법이라는 건 여러분 요 상대방이라는 건 뭐야? 내가 말하는 사람이면 듣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상대방 또는 청자라고 하죠. 청자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야. 비읍니다는 경어치 종결어미, 이 경어치 종결어미 상대방을 높이는 종결어미, 요거는 상대 높임법, 청자 높임법의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존재하는 거지. 자, 뭐가 있었다? 화자가 있었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 청자를 염두에 두고 그 청자를 높이는 종결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이 경어치 종결 어미는 곧 어떤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다? 청자에게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청자를 누구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는 독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 나오면 어머니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이렇게 청자를 염두에 두고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에 친근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개념이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을 했어. 그러면 말 건네는 어조 이퀄 대화체일까? 그렇지는 않아. 출제자에 따라서는 말 건네는 어조 이퀄 대화체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시대를 보면요.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독백체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시 참고 표시하시고요. 말 건네는 어조이며 동시에 독백체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 시에는 이 사실을 좀 알고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거야. 내가 일기를 쓰면 여러분 일기 자체는 뭐야? 내 일상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반성하면서 그냥 나 혼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독백체라는 거야. 그런데 일기를 쓸 때 내가 종결 형태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비읍니다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처럼 사용을 그렇지만 일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건가? 그렇지 않죠. 내 일상을 돌아보면서 그냥 내가 독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일기처럼 이렇게 말 건네는 어조, 비읍니다 같은 또는 뭐뭐 해요 같은 그런 종결 형태를 쓰지만 독백인 경우가 시에는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다 되십니까?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 이퀄 대화체다 이렇게 놓으면 조금 위험하다. 쌤이 문제를 이렇게 20년 넘게 풀어봤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예를 들어 한 100명 정도의 출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말 건네는 어조를 그냥 대화체랑 혼동해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이걸 선택지끼리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나머지 100명 중에 나머지의 출제자들은 말 건네는 어조랑 이것이 대화체랑 이퀄이다 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말 건네는 어조이면서도 이게 충분히 독백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의 시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출제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구별해 놓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 2연 어쨌거나 다시 정리하면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가을이 온 하늘을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별을 하나씩 세어보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나이로 돌아간 것 같은 거지.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와 별이 진짜 많구나. 하나 둘 이렇게 세어보는 것처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다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3년으로 갑시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세는 것은 쉬는 빨리 라는 거죠. 쉽게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뭐뭐하는 까닭이요. 뭐뭐하는 까닭이요. 뭐뭐하는 까닭이다. 여러분,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표현법 못 쓰였다. 대구법 쓰였구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거죠. 그리고 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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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시어의 반복법도 쓰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열거법도 쓰였구나라는 거 여러분 여기 3년의 세주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얘네들 모두 다 뭘 만들어내는 거야? 운율을 만드는 그런 표현법인 거 여러분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화자가? 별을 이렇게 세다가 너무 많아 별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못 셀 것 같은 거야. 왜? 이제 아침이 올 테니까 밤새 이렇게 별을 세도 다 셀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세고 있는 별은 우리 문학안에서는요 특정한 맥락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플러스의 의미로 쓰여. 자, 별 내가 우러러봐. 우러러보고 내 멀리에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별은 뭐 희망 또는 동경 꿈, 이상, 뭐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다 셀 수 있어? 다 셀 수 없어. 너무 많아. 내 꿈이 너무 많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어. 왜? 아침이 와버리니까. 아침은 여기선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별을 셀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거지. 그럼 아침이 와버리면, 그러면 난 별을 셀 수 없어. 그래서 절망해? 그렇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왜? 다시 밤이 올 거니까. 내일 밤이 남아있다고. 그리고 나는 아직 젊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꿈, 희망, 동경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오늘 밤에 별을 다 셀 수 없지만 괜찮아. 나는 아직도 이 희망과 이 꿈을 추구할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상징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희망적이다. 희망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적인 모습도 잘 보이고 있는 게 3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운율 느껴지는 것도 확인하셨고요. 됐죠? 넘어가 봅시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자, 여러분 여기도 역시 반복 됐고 열거 요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운율을 탁 만들어내면서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압축 생략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별을 보면서 저 별을 보면서는 내 어린 시절의 추억 이렇게 매칭하고 또 저 별을 보면서는 내가 사랑한 것들 매칭하고 그러면서 또 별 하나는 쓸쓸함이랑 내가 혼자 이렇게 별을 세고 있는 그대 지금 현재의 쓸쓸함이랑 매칭해보고 또 별은 어떤 또 하나의 별은 내가 정말 추구하는 동경하는 것과 매칭하고 이렇게 하나씩 세면서 내 마음속에 모든 어떤 내가 꿈꾸고 있었던 거, 담아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별과 매칭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별 하나는 뭐랑 매칭했어? 내가 너무 그리워하는 대상 어머니랑 이렇게 매칭했어. 그래놓고 보니까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지. 누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그런 게 나타난 게 사연이다. 자, 운율 만들어낸 거 확인하셨고요. 앞옆까지 막연하게 별을 하나씩 다 그냥 세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연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 별을 보면서
별 하나씩을 구체적인 생각이랑 또 그리움의 대상들과 연결하면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 반복을 통해서는 어떤 정서가 그리움의 정서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연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사연에서는 여기 여백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오연으로 가면 여백이 있어 없어? 이게 본문인데 여백이 사라졌어.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칠 게 없어졌죠. 왜? 어떻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다 끊어낸 거야. 시행을. 이렇게 다 시행을 끊어내가지고 여백이 굉장히 많게 나타냈는데 오연에서는 이거 끊어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끊어내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줄글, 산문 형태. 우리 시나 수필이나 시란다. 시 아니고 여러분 산문이라는 건 소설, 수필 또는 우리가 그냥 쓰는 문장제 문장들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설명문, 논설문 이런 거 다 줄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뭐야? 끊어내는 게 없어. 끊어내는 게 없이 그냥 쭉 이어서 쓰는 거지. 이어서 쓰는 걸 우리가 산문 형태다, 산문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줄글 형태로 오연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연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줄글 형태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생략이나 압축을 했을 때는 여러분 이게 호흡을 이렇게 끊어낸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생략이나 압축된 부분이 없이 이렇게 쭉쭉 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 요 연과 요 연을 동일한 박자로 읽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노래라고 친다면 시는 노래니까 노래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노래라고 친다면 어떻게 사연과 오연은 동일한 박자로 읽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연은 글자 수가 벌써 어때? 이렇게 생략이 많고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글자 수가 몇 개 안 되는 거지. 오연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오연은 글자 수가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동일한 박자 안에 글자 수가 많으니까 좀 속도감이 있게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줄글 형태로 이렇게 늘어놨을 때는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런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지. 됐죠. 산문의 형태로 빠른 속도로 자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리움의 대상, 상념의 대상들이 이렇게 내 머릿속을 쑥쑥쑥쑥쑥쑥쑥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영상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산문 형태를 통해서 부여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기법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머릿속 상념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상을 물통해서 줄글 형태를 통해서 부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어머님 불렀네, 호명했네,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돼? 구체적 청자가 되죠. 어머니를 막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야 이제. 자, 뭐라고 말을 건네다 볼까? 어머니,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하나씩을 불러봤대. 앞에서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말들이 막 쭈르르륵 머릿속에 다 떠오른 거야. 그래서 말 한마디씩을 이렇게 매칭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별의 속성은 맑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 그리움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한번 볼까? 별 하나에 예를 들자면 사연이랑 연결한다면 추억이나 사랑이나 쓸쓸함이나 동경이나 시를 떠올리게 하는 이 아름다운 말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오연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어떤 게 이 시적 화자에겐
추억이었고, 동경이었고, 사랑이었고, 지금 현재의 쓸쓸함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일까? 한번 보자고요.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내 짝꿍들. 내가 너무 같이 놀고, 너무너무 웃고 떠들었던 그 추억들. 또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 이 윤동주 시인이랑 연결을 한다면 이 사람은 북간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뭐 중국 아이들, 여자 친구들이었을 것 같아.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 또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런 아이 엄마가 돼 있는 그런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윤동주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연약한 존재들, 그리고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모두 정말 순박하고 순수한 그런 동물들. 화자가 사랑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또 프란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화자가 동경하고 이렇게 시를 쓰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너무 사랑했던 시인들.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정말 화자가 정말 사랑하는 이 모든 존재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는 것이 오연의 내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자, 화자가 별을 보면서 떠올리고 있는 대상들보다 유년기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름, 또 이런 거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과거를 회상하는 걸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됐던 것이 뭐구나? 별이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별의 기능에, 여기 시적 기능에 뭐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는 별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 또 별을 보고서 뭘 떠올렸다? 자기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또 자기가 사랑하는 맑고 순수한 동물들, 그리고 자기가 동경하는 맑고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들을 이 시인이 밤에 별을 세면서 쭉쭉쭉쭉 떠올렸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네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동경하는,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먼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화자의 뭐 쓸쓸함, 외로움, 또 여기 섭섭함, 이런 것들이 싹 다 묻어났죠. 자, 앞에는 화자의 그런 동경하는 대상들, 그리움의 대상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이들은 화자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 현재 상황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너무나 멀리 있는 거야. 자기의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들이. 그래서 굉장히 쓸쓸하고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화되는 것. 이것이 심화되는 것이 7년이죠. 어머님, 당신, 내 가장 그리움의 대상,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인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그리움이 또 쓸쓸함이 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자는 그래서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화자는 뭘 하고 있는지 보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무엇이 다 뭐겠어? 이네들일 거고, 이 이네들이 다 뭐야? 오연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었겠지. 그것들이 너무나 그리워. 내가 있는 지금 현재엔 그들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리고 있는 언덕 위에,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내 이름자를 썼어. 시선의 방향이 이렇게 외부에 있었단 말이야. 바깥에 이렇게 대상들을, 별을 바라보면서 바깥의 대상들을, 외부의 대상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선의 방향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선의 방향이 자신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성찰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한다. 자기 이름을 썼어. 이렇게 윤, 동, 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지.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현실이 들여다 보였고, 그리고 났더니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 내가 동경하는 시인, 이런 사람들의 삶을 내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나? 난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너무 부끄러웠죠. 너무 부끄러워서 이 시인이, 시적 화자가 어떻게 한 거야?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정서가 뭐가 되는 거야? 부끄러움의 정서가 되는 거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이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벌레는 밤을 새워서 벌레가 막 울고 있는데 이 벌레가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뭐다? 너무 부끄러워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벌레는 객관적인 자연물이야. 그런데 이 벌레가 슬퍼서 운데 이 슬픈 건 뭐야? 화자의 정서인 거지. 그래서 객관적인 자연물에 자신의 정서를 이렇게 쑥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선생님 지금 감정이입의 공식을 얘기해 준 거야. 감정이입의 공식이 뭐다? 객관적인 자연물에 자신의 정서를 결합시키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이 감정이입은 의인법 이 사용된 것이기도 하죠. 의인법이 있으면 이 의인법 안에 감정이입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물에 인간의 정서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의인법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벌레는 화자의 정서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모이기도 하다, 화자의 분신이기도 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 다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벌레. 나는 벌레처럼 울고 있어 지금. 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벌레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감정을 이렇게 의탁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럼 벌레는 여러분 또 뭐가 된다? 화자의 정서를 대신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이런 표현 기법들, 개념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거나 여기서 느끼고 있는 정서 뭐야? 부끄러움의 정서 계속 느끼고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자,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대상들 다 멀리 있었다고. 정서 뭐야? 마이너스야. 그렇게 잡아놓으라 그 얘기야. 그 다음 그러나 나왔어. 여러분, 그러나 무슨 역할? 시적 전환의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앞에까지 내용 다 뭐였어? 정서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이제 뭐로 바뀔 거야? 플러스로 바뀔 거다 라는 거 잡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지금 현재의 계절은 여러분 언제였어? 가을이었어. 가을이었는데 내가 부끄럽잖아. 내 삶이 너무 부끄럽잖아. 뭐 내가 동경하는 대상은 다 저 멀리에 있고 나는 여기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밤에 나 혼자 홀로 적막하게 있단 말이야. 그런 부끄러운 나의 현재의 모습, 요 상태에서 겨울이 있는 거죠. 겨울이 지나가는 거예요. 겨울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이 겨울은 반드시 뭐로 바뀌게 되어 있어? 네, 봄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 이건 자연의 섭리죠. 근데 겨울과 대비해 봤을 때 봄은 어떤 계절이야?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계절이야. 플러스로 바뀌게 돼. 그렇게 되면, 자, 가정이죠. 그렇게 되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무덤은 여러분 죽음의 상징이야. 죽음의 상징. 근데 그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건 생명의 부활의 상징이죠. 그렇게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은요, 앞에 있었던 여기 흙으로 덮어버린 언덕이면서 동시에 뭐를 연상시켜? 앞에 있는 무덤을 연상시키죠. 그러면 화자가 지금 앞에서는 분명히
이름자가 있었고 그 이름자를 흙으로 딱 덮었는데 그게 곧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로 중첩이 됐다? 화자의 죽음과도 중첩이 됐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죽음은 여러분 화자의 상황 변화를 위한 희생적 태도의 결단으로 연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 하는 순간 화자는 그러니까 봐라 너무 부끄러웠지 처음에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었단 말이야 내 이름을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낀 이 화자는 무엇을 결단했구나 그 순간에 아 자기 희생을 결단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마지막 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야. 내 이름자가 묻혔어. 그것이 내 무덤이야. 그럼 무덤은 뭐라고? 죽음을 생각한 거고 그럼 이 화자가 자, 윤동주의 시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이미지인 거죠. 희생적 결단, 속죄양 모티프 우리가 희생양 모티프라고 얘기하는 윤동주 시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모티프가 여기도 나타났다 그 얘기인 거야. 자, 이 희생양 모티프, 속죄양 모티프라는 게 과연 뭐예요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긴 죽어. 근데 이 죽음이 개지금이 아니야. 민족의 구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뭔 거야? 마치 제사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씌워가지고 자기는 희생함으로써 만인의 죄를 없애는 속죄양이거나 희생양이 되는 거지. 그런 자기 죽음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다. 흙으로 덮는 행위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죽음이라는 건 만인의 구원을 위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 무덤이다 라고 표현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게 바로 윤동주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본질적인 실천적인 자로의 이동 이걸 마지막 연에서 결단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윤동주의 아주 많은 시들에서 무기력한 자아가 있고 이상적이고 실천적인 자아 식민지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그 저항 끝에 죽음까지도 결단하고 있는 이 자아의 그 이상적인 자아가 분열이 되었다가 통합되는 모습을 윤동주의 시가 대단히 많이 보여주는데 이 별에는 밤이라는 시 또한 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인 거지. 앞에서 분명히 어땠어? 부끄러워하는 나가 있었어. 요 나는 여러분 반성적 자아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자아란 말이야.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아라고. 그런데 부끄러움 끝에 이 화자가 뭘 생각한 거야?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리워만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적막하게 쓸쓸하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는 자아로 나아갔고 그 실천의 끝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까지 아는 거야? 죽음이 있을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묻혀. 내 무덤이야. 그런데 그 무덤이 쓸쓸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 별에 봄이 와. 봄이 오면 이 봄은 여러분 봄이 온다라는 걸 이거를 반영론적으로 좀 해석해 봅시다. 반영론적으로 뭐야? 시대와 작품을 묶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봄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돼? 광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봄이 와서 광복이 되면 나는 이렇게 나를 죽였어. 날 희생해서 민족을 위해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죽었단 말이지. 실천을 하다가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묻힌 언덕 위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풀이 무성해? 풀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완전히 이렇게 풀로 파란색으로 무성해질 거다라는 미래에 대한 염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적 화자가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죽음이 큰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올 거다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화자가 어디서부터? 그러나부터
이런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면서 시가 끝났구나라는 걸 읽어내게 되는 거죠. 자, 화자가 외적 상황의 변화를 확신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다? 겨울이 지나면 분명히 나의 별에도 봄이 찾아올 거다. 이때의 별은 여러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조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제? 반영론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봄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내 이름자가 묻혀있는 이 언덕에는 무엇이? 풀이, 생명이 무성하게 자라나 그것이 내 자랑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조국이 광복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윤동주, 이육사처럼 조국을 끊임없이 생각했던, 이 조국의 연약한 민족들을 끊임없이 생각했던 사람들을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독립이 되었고, 이분들의 이름이 자랑처럼 우리의 어떤 이 머릿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부활하고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지. 그런 걸 시인이 꿈을 꿨단 말이야. 그러니 이 시인은 여러분 독립운동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시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시를 쓰고 또 이육사처럼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었겠죠. 됐죠. 이렇게 봄이 올 것을 꿈꾸고 풀에 무성할 것을 꿈꿨기 때문에 시인은 무엇을 결단했다? 네, 자기 희생을 결단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소망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마지막 연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정리해보면 이런 정리가 되는 거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 희생, 어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희생의 의지를 통해서 긍정적인 미래,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 연을 통해서 화자의 최종 태도를 정리하면 주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앞에 전반부를 좀 묶어본다면 맑고 순수한 세상에 대한 동경, 별을 세면서 생각했던 그 동경과 자아성찰, 자아성찰 어디 있었어? 이름자를 쓰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그 자아성찰을 통해서 마지막 긍정적인 미래를 염원하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시 전체적으로는 주제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자기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실천적인 자아의 의지, 죽음을 결단하면서 그 죽음을 통해 봄이 오기를 염원하는 화자의 의지로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는 별에는 밤이라는 좀 긴 시를 봤어요. 윤동주의 다른 시들이랑 엮어서 본다면 다른 시에 나와 있는 윤동주의 시인의 태도가 이 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 같이 확인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별에는 밤이라는 정말 의지가 느껴지는 시 한 편을 다시 한번 감상했습니다. 자, 어느 시집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런 시집에 들어있는 시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안 해놓는 바람에 자꾸 소리가 좀 울렸죠? 여러분 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시는 여기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